네, 여러분, 이제 10번부터 이제 경제 문제 들어왔죠? 경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A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한대요. 그리고 A국의 그러면 이게 당면 과제, 그러니까 A국의 당면 과제는 뭐냐라고 보면 일단 당면 과제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A국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국채를 매입했대요. 우리 불증이 미우고 있죠. 아, 그러면 지금 불경기라고 보고 있는 거구나. 그 불경기 때에는 AD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어떤 정책을 써야 돼요? AD를 올리는 정책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쓰는 겁니다,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뭐, 이자율, 기준금리를 내려준다거나, 우리가 불경기 때에는, 율자 들어가는, 자, 불경기 때에는, 여러분,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쵸? 국공채를 매입해야 되죠. 그리고, 자, 율자 들어가는 거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려줘야 돼요. 자, 이자율 같은 거,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이런 거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내려준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AD를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불경기 때. 그러니까 AD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AD를 올리기 위해서 AD의 구성 요소인 투자를 촉진한다? 예, 이것도 불경기 때 AD 상승 정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A국 상황은 불경기를 직면해 있고, 그럼 A국의 지상과제는 뭐냐? 당연히 경기 활성화가 되겠죠. 되셨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과 주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채권은 아무나 발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국공채라고 표현하듯이 이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채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하지만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다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유통시장에서. 그 다음에 채권은 남의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부채에 해당하지만 주식은 투자를 받은 거예요. 회사의 소유권을 이제 주면서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 시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지만 주식은 상환 의무가 없죠. 그리고 채권은 위험의 정도가 주식에 비해 낮아요. 상환을 받으니까. 하지만 주식은 네, 채권에 비해 높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위험하기로는 주식이 더 위험하고 수익률은 주식이 더 높고, 그래서 우리가 고위험 고수익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위험할수록 수익이 높아요. 주식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AJ와 BJ의 수요 가격 탄력성을 나타냈는데,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AJ는 가격과 AJ와 BJ가 가격이 둘 다 요만큼 변했는데, 자, AJ의 수량은 요 정도 변했어요. 탄력적이긴 탄력적인데, 예. 자, 탄력성을 서로 비교해 볼까요? 탄력성을 비교해 보면, 자, AJ와 BJ가 있을 때 누가 더 탄력성이 더 커요? BJ가 더 크잖아요. BJ가 변화가 훨씬 더 크니까 BJ가 더 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AJ 탄력적일수록 사치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AJ는 BJ보다 사치제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거꾸로 써야 됩니다. 거꾸로. 자, BJ가 더 사치제입니다. 예, 사치제일수록 탄력적이니까. 그 다음에 자, 대체제가 더 많을 것이다. 예, 이것도 대체제도 B제가 더 많겠죠. B제가 더 탄력적이니까 B제가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 B제의 총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탄력적일수록 한번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P, Q, 판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자, Q는 수요법칙에 따라서 확 떨어지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그럼 판매 수입은 결과적으로 감소하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가격이 하락하면 A제와 B제 회사 모두 손해를 본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 이득을 볼 겁니다. 그래도 자, A제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약간은 탄력적이거든요. 단위 탄력성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 둘 다 탄력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PQ판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PQ판을 해봤을 때 자, 가격이 하락하면 탄력적이기 때문에 오르는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럼 판매 수익은 올라가죠. 물론 B제의 판매 수익이 더 올라가겠죠. B제의 판매 수익이 더 올라가겠지만 자, 모두 손해를 본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어쨌든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와 같이 노동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굴절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노동 공급은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는 월급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면 다시 노동 공급량도 함께 올라가지만 자, 이렇게 비례하는 성형 그림을 그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급량을 줄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올라갈수록 자,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MC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출연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은 출연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 그렇지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분 잘 나가는 배우들도 뭐 출연 많이 합니까? 영화 많이 안 찍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 자, 1번 보겠습니다.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자, 아니고요. 우리 지금 12번 보고 13번 보고 있죠. 13번. 자, 13번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동 공급자 수요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런 건 다 아니죠. 자,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가. 그러니까, 즉, 일정 정도의 급여가 나한테 주어지면, 예를 들면 내가 한 번에 나가서 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엔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레저에 대한 생각, 즉, 여가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계속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느 순간까지 내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더 신나서 일을 열심히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사람이 24시간을 살고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가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부터 이게 딱 꺾이는 그런 순간이 온다. 그거는 이런 성격 때문에 그렇죠. 자, 노동의 공급은 자, 여가에 대한 고려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의 공급 곡선이 후방굴절하는 공급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GDP 증가율이에요. 증가율에 대한 표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2015년은 여러분 기준연도가 2015년이래잖아요. 2015년에는 그 기준연도에는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100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실지와 명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기준연도에는. 자,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016년의 물가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물가 수준은 지금 이렇게 율로 나왔으니까 빼기를 해주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자, 명목 마이너스 실질 해주면 되죠. 그럼 2016년도의 증가율은 2, 2017년도에는 4,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2. 그럼 이때가 가장 높죠. 이때까지 높았다가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물가 수준은 2017년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2016년과 여러분, 2017년에 명목 GDP의 증가액은 같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2016년도에서 5% 올랐잖아요. 그렇죠. 명목 5% 상승했잖아. 그 상태에서 다시 5%를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5% 상승했다 하더라도 기준액이 다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100이다라고 하면 그 전에 100이었다. 그럼 5% 상승했으니까 105가 되겠죠? 그럼 또 5%는 105에 5%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17년이 더 크죠.
2017년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4번 GDP 디플레이터는 2017년보다 2018년이 더 작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자 GD라고 하는 것은 자 명지를 실지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2017년도에 비해서 자 여러분 명목 GDP는 2%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질 GDP는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2% 증가했고 여기는 4% 증가했죠. 2배나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분자보다 분모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2018년의 GD는 2017년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보다 2018년의 GD가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DP의 실질 증가율이래요. GDP의 실질 증가율. 자, 1번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매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GDP 증가율을 주고, 실업률을 맞추라고 하는 거는 좀 생뚱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 GDP가 증가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AD가 상승하면 물가도 상승하고 국민소득 상승해서 실업률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좀 거꾸로 가요, 항상. 거꾸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 GDP, 이게 실제 GDP예요, 여기. Y가. 그쵸? 실제 GDP가 증가하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면, 자, 여러분, 실업률은 매년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수치적으로는 몰라요. 이게 수치적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실제 GDP가 Y니까, Y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떨어진다라는 공식은 있으니까, 실업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확히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자, 왜냐면 여러분 이거 올라가는데 실업률도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2번 보겠습니다. 인구수의 증가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C국이다. 여러분 이것도 좀 황당하죠. 실제 GDP 증가율만을 보고 그쵸? 1인당 GDP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인구에 대한 어떤 수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2018년 세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는 C국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애초에 어느 정도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수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거 알 수 없는 게 맞네. 그 다음에 C국은 B국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경제 성장 실제 GDP의 증가율이 곧 뭡니까, 여러분?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C국은 보세요. 6% 올랐죠. 거기다 또 5.5% 올랐죠. 거기다 다시 6.1% 올랐죠. 그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B국은 3.2% 올랐고 거기서 1.4%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속도로 오르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당연히 C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여러분, 그리고 16번에 제가 해답지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책에는 어떻게 좀 수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해설은 맞게 달아놨는데 정답이 2번인데 3번이라고 이제 오타가 났어요. 오타를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으면 오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오타 수정. 정답이 2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제가 해설은 그냥 1번 오답 해설은 1번, 3번, 4번을 잘 알아놨는데 정답 체크를 좀 해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출판사에서 수정을 했으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정 안 된 걸 보고 계신다면 자, 임신 중인 A는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A의 태아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태아는 원래 권리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 노출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손해배상이거나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손해배상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여러분 항상 손해배상은 항상 4가지 손해배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 신체, 재산, 정신. 자, 아시겠죠? 생신재정.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이 4가지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신적 손해배상은 항상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도 항상 포함이 되죠.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위자료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3번 민법상 출생 시기는 전부 노출서를 또는 완전 노출서를 채택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태아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일 때는 손해배상 청구나 상속일 때는 자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근데 단서가 있죠. 살아서 태어나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민법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예, 맞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1번이나 4번이나 거의 비슷한 선지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16번에 혹시 해설지에 잘못되어 있다면 요거 이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항상 정신적 손해배상은 포함된다. 그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기구, 유엔의 기구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연합의 형식상 최고의사결정기구. 자, 형식상 말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도 최고의결기구라고 하면 총회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형식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총회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지만 실질적이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실질적이란 말은 군사적 제재나 경제적 제재가 군사 개입이나 경제 제재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군사 제재나 군사 개입이나 경제 제재가 가능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안보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이라는 표현은 안보리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자, 실질적 최고기관이다. 그러면 안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최고기관이다. 총회. 형식상 최고기관이다. 총회. 오케이? 자, 그러면 위에 거는 지금 총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보장이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보리. 자, 5개의 상임이사국 정도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경제적 제재 조치나 군사적 사용 등을 통해서 분쟁 당사국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자, 방금 말씀드렸죠. 경제적 제재나 군사력 사용 등은 어디서 권한을 가져요? 이건 안보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안보리. 나가 아니라, 그쵸? 자, 그러니까 가가 총회가 아니라 안보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자, 여러분 총회는 기본적으로 가는 이상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거꾸로 돼야 돼요. 자, 이상주의적 관점, 요거는 현실주의적 관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상주의, 자유주의 똑같은 말이고요.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자,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자, 여기다가 좀 쓸까요, 여러분? 자, 유엔 전체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하고,
자, 총회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하고 안보리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면, 자, 유엔 전체는 이상주의를,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고요. 총회도 마찬가지로 이상주의고요. 그다음에 안보리는, 자, 이 미영프 러중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자, 안보리는 여러분 현실주의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저 어디에서? 총회에서. 자, 여러분 상임이사국은 이렇게 딱 5개 국가로 고정이 돼 있지만, 자, 비상임이사국 10개 국가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자, 나에서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 안건은 부결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이사국 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사국에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다 들어가는 말이니까 상임이사국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해 줘야지 거부권이 맞는 말이죠. 그냥 이사국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상임이사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4번은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고용시장 동향을 나타내는 표이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고용률 계산하는 거, 경제활동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 지금, 이거 보고 하시면 안 돼.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 노, 경노 이렇게 외우죠.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는 다른 말로 노동 가능 인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A국의 인구는 B국의 인구보다 더 많다. 근데 여러분 15세 이상 인구는 우리가 알지만 15세 이하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A국이 B국보다 실업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면 실업자 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A국부터 보겠습니다. 자, A국의 실업자 수는 몇 명입니까? 자, 보세요. A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4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러분 80%예요. 그러면 자, 경제활동 인구수는 얼마입니까? 우리 실업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경이잖아요. 자, A국의 실업률을 자, A국의 실업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래에 들어가야 되죠. 얼마입니까? 4만 명의 80%는 3만 2천 명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업자 수 보겠습니다. 자, 경제활동 인구가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3만 2천 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 고용률이 근데 60%래요. 그러면 고용률이 60%라는 얘기는 이 4만 명 중에 60%가 취업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취업자가 총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취업자가, 자, 6이니까 2만 4천 명이라는 얘기죠. 2만 4천 명. 그러면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을 빼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실업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몇 명입니까? 8천 명 되겠네요. 8천 명. 그렇죠? 8,000명이 되겠습니다. 8,000명.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되겠네요. 25% 나오겠습니다. 자, B국의 실업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국. 자, B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쉬워요. 3만 명이네요. 그쵸? 6만 명의 50%니까. 그 다음에, 자, 실업자 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고용률이 45%니까. 자, 6만 명의 45%예요. 그러면 취업자 수가 몇 명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취업자 수가, 자, 취업자 수가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2만 7천 명 정도 되겠네요. 2만 7천 명. 2만 7천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만 7천 명이면 2만 7천 명을 어디서 빼야 돼요? 3만 명에서 2만 7천 명 빼면 3천 명이네요. 실업자는. 그러면 이거는 10분의 1이니까 10%.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A국이 B국보다 실업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취업자 수는 아까 우리 계산했었잖아요. 취업자 수는 이게 얼마였어요? 아까 여기 고용률을 보고 2만 4천 명. 그렇죠? 2만 4천.
그 다음에 여기 고용률 보고 얼마 나오지? 내가 27,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B국이 A국의 취업자 수보다 B국, 아닌데 틀렸죠. 그러니까 B국 2라고 해야 되죠. B국이 A국보다 많다 이렇게 해야 되죠. A국이 더 많은 게 아니라. B국보다 A국 아니죠. 맞아요. 틀렸습니다. 거꾸로 돼야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B국이 A국보다 노동 공급을 더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노동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이 해요? A국이 더 많이 하죠. A국이 32,000명이고, 여기 32,000명이고, 미국이 3만 명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천 과정에 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외워야죠. 외워야 됩니다. 자, 다산 이렇게 외우죠. 그렇죠? 다산, 그 다음에 소사, 그 다음에 뭐로 이어져요, 여러분? 감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감사, 여기는 감산, 그 다음에 다산, 다사, 그 다음에 여기는 소산, 감산, 소사, 소산, 소사. 다산, 다사, 다산, 감사, 감산, 소사, 소산, 소사.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1번 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다산, 다사여야 되는데, 다산, 다산이어야 되는데, 틀렸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되셨죠? 이거 2개 바꾸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산, 다사는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맞아요.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자, 여러분.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산다사형은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에서 속출해요. 그래서 출산율도, 사망률도 더 많은 거, 모두 높은 단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감산소사, 여기. 감산소사형은 인구 증가가 완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력도 되고 가족계획 정책, 그래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면서 했었죠. 소산소사형은 고도 산업사회에서 등장하고 자, 정체되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게 소산소사 단계에 해당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번 갈까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극장에 좌석수는 700개래요. 그 다음에 1회 공연은, 매일 1회 공연을 한대요. 그러면 하루 총 수입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상 관객 수가, 여러분 공급이 딱 700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공급이 딱 70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에 맞게끔, 관객이, 들어와야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그쵸? 못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자, 700개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잖아. 수요 공급이 맞아야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공급도 700, 수요도 700. 그러면 700 맞게 되네. 그럼 그때 가격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죠. 그럼 균형 가격은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700, 12,000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총, 뭘 물어봤어? 총 수입을 물어봤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700 곱하기, 700 곱하기 여러분, 700 곱하기 12,000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7, 20, 7, 78, 이렇게 되면 되죠. 그쵸? 700. 그러면, 자, 일단, 7이 14, 84. 공 몇 개 써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그러면,
840만 원 나오겠네요. 그쵸?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 2차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난이도가 좀 있구나 라는 문제들과 좀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근데 제가, 이 메일을 통해서 어떤 분이 좀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 300제를 계속 돌리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의 비중은 한 30-40% 정도? 모의고사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 일단 모의고사 푸는 데는 어쨌든 뭐 시간을 좀 더 쓰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읽으면서 공부하잖아요. 그 단계에서는 여전히 300제를 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60-70%는 300제 보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모의고사 보시고, 근데 모의고사 풀기는 다 풀으셔야 되겠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 방법과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보실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